신소장입니다. 23년도 8월 검단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1부에는 검단신도시 2부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부동산 소식, 또 부동산 뭐 규제책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또 대출 부분이라든지 또 그거에 영향을 주는 또 미국의 금리라든지 우리나라의 금통위 금리라든지 기준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략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별 달달이 이렇게 한 번씩 검단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원래 처음 출발할 때 목적은 그때 당시에는 한 4년 됐나요? 횟수로 한 4년이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좀 검단신도시 초창기 분양하고 막 시작하고 그럴 때였어요. 19년도 8월 달인가요? 20년도 8월 달, 19년도 8월 달인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라는 게 이렇게 지금처럼 막 아무나 막 하고 그런 때가 없어서 그 전에는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그때 옥길지구 부천에 옥길지구 그때 옥길지구 있다가 잠깐 이제 저기 목감지구 시흥 목감지구 갔었죠. 그리고 시흥의 은계지구에 있으면서 장현지구하고 제가 이제 수원역 고등지구로 갔죠. 수원역 바로 위에 있는 LH 사업인데 그 고등지구 그게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었으면 안 갔는데 저는 이제 신도시만 이렇게 택지개발지구만 이렇게 길들여져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맞죠. 그쪽으로 갔던 건데 거기서부터 그때까지 시흥의 은계지구 목감지구서부터는 블로그를 많이 했었고 제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 이제 블로그가 조금 많이 이제 오래됐죠. 그때 고등지구서부터 제가 유튜브 방송을 그 검단신도시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검단신도시 오기 전에 고등지구 푸르지오죠. 푸르지오 아파트 하면서 한 4,300세대 정도 됐을 겁니다. 그거 하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거만 푸르지오 그 정도 수준이 되는 LH 그 도시 재생 사업이었죠. 그거는 그거 하면서 했고, 이 한 이유가 이제 우리가 투자 쪽에 이런 부동산 이 업을 하려 하면 확 몰렸다가 이제 이슈화가 되니까 또 이제 좀 잠잠했다가 한 2-3개월 사이로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없다면 확 몰리고 이랬던 거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요번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기준금리 인상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텀이 길어졌죠. 그래서 이제 보통 텀이 한 1년, 한 2년 정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있었고 이제 우리 투자 상담하시는 분들이 막 한 3팀, 4팀, 5팀씩 와갖고 한 번에 이제 설명을 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다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물건이 또 맞춰지는 것도 아니고 운 좋게 맞춰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 없다 보니까 또 다른 데 가서 계약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어떻게 되돌아서 보면 분양권 전매 그 계약을 많이는 했지만 되돌아서 보면 그렇게 저한테 설명 다 듣고 이제 본인의 결심을 한 다음에 계약은 다른 데서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그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그 조금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네.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알려졌던 것 같아요. 저는 제 투자자 분들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고 뭐 이게 제가 하는 일이 뭐 거시적으로 나라 전체 뭐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뭐 몇십만 명, 뭐 100만 조회수 이런 거는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었어요. 저는 이제 먹고 사는 이제 수익이 나오는 그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업에서 나오는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고 다행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많을 수가 없죠. 이제 지역적이잖아요. 이제 검단신도시라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전국적으로 알려질 그런 거는 바라지도 않았고, 제 손님들하고 소통하려고 이렇게 이제 주 목적에서 했는데, 그 외에 부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결국엔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고 막 이러는 뭐 투자해라 뭐 이런 이쪽에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 기준이잖아요. 투자에는 정답이 없죠.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부터 출발이 선이기 때문에 우선은 투자를 하는데 가려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남들이 부동산업이 전부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이렇게 안 좋아지니까 또 좋은 게 옥석이 가려지고, 빌라나 이런 구주택이라든지 구도심에서 이런 거는 권하지를 않았잖아요. 항상 그 신도시에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 그런 거를 제가 권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맞죠. 근데 남들 얘기 들어보면은 오피스텔도 좋고, 뭐 상가도 좋고. 근데 상가도 자기가 이제 사업 영업을 하려면 맞춰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점도 있는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권하지를 않았던 거고, 무조건 신도시의 아파트만 해라.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서부터. 서울은 지금 공급이 없잖아요. 공급 부족이고. 그래서 서울은 이쪽에서 또 진입하기에는 볼륨 자체가 크고, 근데 이제 신도시는 신도시 나름대로 이런 매력이 있는 게 분양권 전매가 좀 매력이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우선은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었고. 어쨌든 이래서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했죠.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조금 안 맞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뭐 지금까지 한 4년 이상을 하면서 뭐 구독해달라 이런 말씀 드린 적도 없고, 그죠? 한 번이라도 내가 이거 좋아요, 구독, 이거 뭐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면 하는데, 저는 그런 뭐 구독자 많아서 뭐 광고를 해서 제가 뭐 유튜브에서 돈을 받고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제 투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보면 멘탈이 약해지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되면 와서 또 설명 듣고 입 아프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달달이 유튜브를 제가 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견디는, 멘탈을 견디는, 그런 시장을 견디는 그런 쪽에 마음 다짐을 하시라, 이런 의미에서 했고, 또 많은 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지금은 신도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 뭐 창릉이라든지, 또 창릉은 가지 않을 것 같지만 지금 시흥광명, 제가 있던 시흥 쪽에 시흥광명 옷길지구 옆에 그 옛날 제가 은계지구 할 때서부터 거기는 뭐 사업 설명회도 많이 다니고 했었습니다. 그게 그거 또 이제 우리 지금 화성에서 하고 있지만 베이스는 화성에서 지금 이제 사무실이 있으니까 화성 사무실에서부터 해서 이제 또 이제 두 사무실이 필요하면 또 이제 사무실을 개설을 해서 뭐 시흥광명을 간다든지, 아니면 의왕신도시 있으니까 수원 위에 성균관도 옆에 의왕신도시, 또 이제 비행장 사업 화성에서 하고 있지만 국제공항 들어오고 그러면 안 갈 수도 있죠. 이쪽이 바쁘면.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 비용이잖아요. 더 좋은 곳에 수익이 많은 곳을 따라가는 게 투자죠. 또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도 뭐 지금은 이제 몸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일 많이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지방까지 돌아다니면서 하고 다녔잖아요, 제가.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그런 체력적인 면, 그래서 이제 화성에 있는 이유도 한 10년 동안은 화성에 좀 발전이 있고, 또 검단 신도시도 좋지만 제가 화성 쪽에 있는 거 수원 이 경부 라인은 사실은 그 김포 검단 이런 쪽보다는 사실은 좋습니다. 가치도 좀 배 이상 차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화성에 와 있는 거고, 검단 신도시는 이제 살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워업을 제가 검단 신도 한 3, 4년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 소식이 이제 끈앞풀이 돼서 어디를 가서 제가 하든지 간에, 유튜브를 하든지 간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든지 간에 저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이제 계속 많아지는 거죠. 그게 제 자산입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저하고 오면 얘기 자체도 안 돼요. 투자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그래요. 옛날에는 막 설득해서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돼요. 저도 5년 10년 후를 보고 이제는 투자해야 됩니다. 부동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방식이 앞으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무슨 안전적인 그런 부동산 투자를 바라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좀 서두가 좀 길었는데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연초서부터 지금 뭐 작년에 이제 부동산 폭락이죠. 갑자기 이제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22년도 2월달에 있었고 그때서부터 이제 미국 그 연준이 FOMC가 그냥 막 빅 스텝이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 0.75%를 막 기준금리를 인상하니까 시장의 공포가 어마어마했죠. 작년에 공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우리 검단 신도시도 작년에 입주가 거의 한 달에 한 단지씩 정도씩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가 워낙 많아. 입주 앞에 장사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분양가대로 막 매매가 되고 좋았죠. 매수 입장에서는. 매도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 속쓰린 그런 기억이죠. 근데 이제 올해는 뭐 작년은 막 폭락한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폭락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이유는 부동산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주택도 있고 겸용주택도 있고 그 아파트도 10년 된 아파트 있고 20년 된 아파트 30년 된 아파트 우리 검단 신도시처럼 인제 출발하는 아파트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물건에 따라서. 근데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폭락을 해도 내가 사고 싶은 우리 선수들 이미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사고 싶어하는 아파트는 비싸죠. 항상. 집은 항상 빚내서 사는 거지, 내 돈 갖고 사지는, 그럼 더 그레이드가 높은 지역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마곡을 간다든지. 마곡에 또 현금 살 정도 있으면은 좀 파이낸싱 해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면 강남 가는 게 낫죠. 용산이나 광진구나 이런 데로. 성수동이나 이런 데로. 그렇죠. 투자는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근데 이제 폭락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시장을 보고.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사고자 하는 아파트 의식주 중에서 신규 아파트, 검단처럼 신도시 아파트. 굉장히 좋죠. 근데 이런 아파트는 또 빨리빨리 이제 상승이 빨리빨리 되고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그러죠. 주가는 회사는 계속 10% 20%의 이익을 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갈 수 있죠. 근데 하루 이틀 일주일로 보면은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올랐을 때 산 사람은 막말로 10% 올랐을 때 산 사람은 1년 견디면 돼요. 아니면 다른 데로 팔고 갈아타고 빨리 더 좋은 수익을 찾아서 가면 되고. 아파트도 이렇게 빨리 사고 빨리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투자자가. 그래서 보통이 한 2년, 3년. 제가 부동산 분양권 거래 경험이 많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목돈이 없으니까 등기 못 치고 부동산 상태에서 매매하고 푼돈 벌고 가는 거지. 목돈 버는 사람들은 다 이게 등기하고 한 2, 3년 가져가면 오릅니다. 왜? 변동성이 줄어드니까. 단기보다는 장기로 가면은 이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아파트냐? 20년 된 아파트, 지방에 20년 된 아파트, 1억 주고 산 사람이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죠. 예를 들어서, 좀 비싸더라도 우리 검단신도시 이렇게 오를 거예요. 뭐, 전철 이어져. 또 GTX 나중에 와. 5호선 와. 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못 견디고 금융비용을 못 견디니까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이득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폭락이라는 거 얘기가 나오고 공포를 하는 거는 유심히 한번 부동산 시장을 두세 겹을 한번 껍데기를 벗겨놓고 보면 오를 때는 오른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고 싶어 하는 부동산은 오르는데 사고 싶지 않은 부동산들을 폭락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가 이렇게 하는 것, 전부가 폭락할 것처럼 얘기를, 그건 아니단 말이죠. 예. 무지의 무지, 뭐, 데이터가 어떻고 뭐하고. 돈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불경기가 와도 돈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다. 내가 사고 싶어하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아파트는 항상 비싸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금리 또 주담대 갑자기 높아졌죠. 그러다가 이제 꿈틀꿈틀하면서 요즘에 이제 뭐 주담대가 높아진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금리가 높아져 기준금리 영향보다는 이제 은행들이 부실화돼서 코픽스 금리가 높아지는 거죠. 채권 은행채 금리가 이제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씩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는데, 이것도 조금 지나면 낮아질 것 같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나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어느 범위 안에 두고 조정을 다 해줍니다. 많이 오르면 못 오르게 하고, 좀 많이 떨어지면은 그거를 또 받쳐주고 국가에서. 안 그러면은 작년서부터 우리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문재인 정부서부터 이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는데,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안 좋았고, 근데 경제는 잘 돌아갔잖아요. 우리나라의 디지털이 빛을 발했고, 우리나라의 보건 시스템이 빛을 발했고, 세계 글로벌 넘버원이 됐었잖아요. 근데 올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전반적으로 안 좋죠. 중국의 영향도 있고 미중 간의 영향도 있고, 정치적인 면에서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 좋고 좋고가 아니고, 아까 부동산 시장 보는 것처럼 경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수치나 이런 쪽으로 안 좋은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좋은 거는 그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괜찮다. 수출도 좀 살아나는 기미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만 우리 시장에서 돌아다니던 돈들, 그 국민들이 갖고 있던 돈들, 그러면 정부가 금리를 올리면서 쓸어갔죠. 빼갔죠. 그래서 시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해도 여력이 없어. 시장에 돈이 없잖아요. 또 뭔가 시행을 하려고 해도 물가 상승 영향 때문에 건축 시공을 못하죠. 건축을 못해요. 검단 신도시 그 이주주택들 다 비어 있잖아요. 건축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충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심리적으로 완화가 되면 건축도 조금씩 출발이 되고 그러겠죠. 그리고 이미 이제 저번 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3년도 하반기서부터는 상반기하고 반대돼 이제 22년도 공포 그 자체였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모든 게 다 공포 자체였습니다. 투자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제가 그랬잖아요. 22년도 검단 신도시 입주가 많아서, 너무 많아서 전국에서 제일 많았죠. 다 뭐 마피도 한두 개씩 나오고 분양가에 거래가 되고 막 이랬었잖아요. 또 증여도 많이 생기고, 얼마나 증여하기 좋은 상황입니까? 그렇죠? 증여도 많이 했고, 증여를 하다 보니까, 낮은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거래가를 낮추니까 더 이제 기름에 불 붙듯이 낮아지는 거고. 근데 작년에 이제 매수를 했던 분들은 2, 3년 지나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한 1억 5천 이상은 프리미엄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급이 없어요. 건축비 비싸지, 물가 비싸지, 또 파이낸싱 비용들 많이 비싸죠. 또 PF 대출 안 해주죠. 아파트 착공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년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이 수치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2, 3년 뒤면 공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보세요. 서울서부터 지금 뭐 압구정 재건축, 뭐 용산 재개발, 또 웬만한 뭐 반포 재건축, 뭐 1, 2, 3단지, 또 잠실에 5단지 재건축 남아있죠. 큰 거는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또 올림픽 아파트,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다 재건축, 뭐 압구정의 현대 아파트 옆에 그 한양 아파트, 어마어마한 재건축이 출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이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옆으로. 그 사람들이 압구정에 살다가 뭐 검단으로 오거나 그런 사람 없죠. 그 옆으로 간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게 또 전세 가격의 상승을 해죠.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제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전세 가격이 서울의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계속 높아지죠. 부동산이 폭락이다, 이거는 우리가 사고 싶은 그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동산 중에서도 아주 이렇게 조금,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토지 시장서부터 오래된 다가구, 빌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냥. 요즘에 대출 좋으니까 해서 신도시로 오세요. 신도시로 오시는 젊은 층들이 신도시로 오는 수요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뭐 인구가 없고 뭐 한다. 인구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수도권은. 서울은 밀도가 높아져서 자꾸 옆으로 경기도로 빠져오는데 강북으로 빠집니까? 대부분 강남 이하로 빠지잖아요. 이제 우선은 투자를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바닥이냐 뭐하냐 이런 거 논하는 사람들 자체가 옆에 볼 필요도 없다 이거지. 그거 전에 사야 되는 게 투자고 그 주택 구입이지. 응? 그런 말 나오면 벌써 늦은 거예요. 그럼 작년에 다 자녀들한테 증여를 했잖아. 부가 대물림 될 수밖에 없지. 아직도 아파트 가격이 폭락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얘기 들어보면 그거는 네 옆에 사는 사람 아파트가 폭락을 하는 거야. 구도심에. 응? 새로 짓고 신도시 아파트들은 조금 지나면 이제 공급도 없단 말이지. 한기 신도시 할지 안 할지도 몰라. 결국에는 내가 그랬잖아, 항상.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그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확 벌어질 거라고. 어려울 때 벌어지는 거예요. 좋을 때는 다 따라서 하잖아. 대한민국 주특기가 뭐야? 나 따라하기. 대한민국 기업들도 따라하기. 결국에는 한계에 봉착하잖아요. 그 위험을 안고서라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면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 이제 성공하고, 한 사람 성공하면은 집안 사촌들, 팔촌까지 다 좋은 직장에 갈 수가 있어요. 도전을 안 하잖아. 그냥 주저하려고 그러고, 남들 해주는 월급이나 따박따박 받아먹으려고 그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직장 들어가면 뭐해? 한참 돈 들어갈 때 나와야 되는데요. 자리 빼서. 연봉 1억 받으면 내가 회사에 5억을 벌어준다는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1억을 주는 거지. 미쳤어? 회사 이익도 안 나주는데 1억씩 주고 앉아있게? 3억, 4억씩 받는 임원들도 회장한테 골프장 끌려가갖고 맨날 조인트 까이고 그래요. 조그맣게라도 자기 사업체를 갖고 있는 거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맞는 거다. 외국 사람들 그러잖아. 이스라엘이나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이 창업하라고. 조그만 실패를 많이 경험하다 보면 다 성공합니다. 지금 아파트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8월 달엔 큰 이벤트가 없어요. 세금 뭐 그때 저번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할 때 증여가 5천만 원에서 1억 5천, 그러니까 1억 정도 증액을 해서 1억 5천까지 그런 거. 금리를 말씀드릴게요. 엊그저께 그 미국에서 그 유명한 그 미팅이 있었어요. 잭슨홀 미팅이라 그래갖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금융이 이제 미팅을 하죠. 주제 없이 그냥 상황에 대해서, 현 상황에서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토론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토론 안 하잖아요. 그냥 단답형 외워서 하는 거. 얘네들은 토론했네. 어렸을 때부터. 성적도 없어요. 등수도 없고. 토론을 많이 해야 돼. 어디 가서 말 시키면 말도 안 들어. 말도 못 해. 또 뭐 컨퍼런스 있어가지고 무슨 교육이 있어갖고 가면은 맨 뒷자리에만 앉고 앞에는 텅 비어 있고.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딱 여기까지. 누가 얘기하면 그게 정답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할 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보정을 하고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론 오케이.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미국의 잭슨홀 미팅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좀 우리도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특히 나이 먹었을수록 좁아지고 만나는 사람도 없어지고 이 도그마에 빠지는 걸 편견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공부를 많이 하고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결정이 됐는데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이언트 스텝 75%씩 인상을 했잖아요. 빅스텝 50%씩도 인상을 하고 올해 들어서 하반기 때 25% 인상을 하잖아요. 0.25%. 그러면 이제는 공포는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포가 지나갔다는 얘기는 투자에서 관점에서 보면 매수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렇잖아.
내가 그렇다고 바뀌어갖고 몇 억짜리 되는 거를 싼 가격에 그냥 주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힘들어요. 작년에는 이제 그거를 금리를 못 견디는 사람들이 다 이제 급하게 파니까 이제 폭락을 한 거고, 거기다가 증여하니까 증여가액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들이 낮아진 거. 올해는 이제 그게 아니고 올해서부터는 그런 게 다 없어졌잖아. 응? 그러면 이제 올해서부터는 이제 상승 쪽으로 간다고 봐야죠. 왜? 매물이 안 내놓으니까. 집을 내놓을 필요가 없거든. 팔 필요가. 갖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떨어질 거라고 판단. 옆에 있는 집 떨어지지, 살고 있는 집 떨어지고, 사고 싶어 하는 집은 안 떨어져요. 올라가지. 그렇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가 이제 그렇게 변할 것 같다. 그리고 작년도는 뭐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이어가지고 공포가 너무 컸는데 시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빨리빨리 또 진행이 됐고, 올해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25포인트 올려도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그냥 스펀지에 물 스며들듯이 시장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큰 흐름이 우리가 또, 이게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뭐, 혁명이라 그러죠. 뭐, 1차 산업, 2차 산업, 산업혁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물결이 또 AI 또 뭐 이런 쪽으로, 그런 물결이 또 오지 않는가. 이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좀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빅테크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나 이런 느낌은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이 시간상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런 게 있다. FOMC 미국 연준도 금리를 동결을 했고 요번에 그 전에 우리 그 금통위 한은도 금리를 동결을 했어. 한은은 지금 5번째 동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시장이 이제 금리를 한 번 인정도 2번 정도는 인상을 해도 시장에서는 이제 받아들일 정도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대출 부분은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주담대가 조금 상승할 것 같다. 근데 이제 약간 상승하는데 그거는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 이유는, 금리 작년에 이제 뭐 새마을금고니 뭐 PF 대출 뭐 증권사들 PF 대출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 또 저축은행들.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은행 간에 주고받는 그런 금리가 높아지는 거죠. 그거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뭐 CD 금리라 그랬고 지금 코픽스 금리라 그러는데 코픽스 금리를 많이 이제 하잖아요. 은행 간의 금리를.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 때문에 이제 높아지는 그 주담대 금리가 약간 높아지는 그런, 조금 지나면 또 다시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올랐다 이제 조정되는 부분이라면 이제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할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금 문제하고 양도세 부분이 아직 이제 우리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를 하게, 지금은 분양권 전매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 알 필요도 없어. 우리가 주택에서는 1년 뭐, 40%, 그 다음에 2년 차서부터는 뭐 1번 과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양도세에서. 세율이. 뭐, 그 조정지역에서 뭐 1주택, 2주택일 때 다르고, 3주택일 때 다르고, 있고, 취득세도 중과세 있잖아요. 취득세도 중과세인데, 지금 취득세, 중과세, 제가 다 없애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없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이 변해가지고, 세금이 지금 안 거치잖아요. 제가 보니까 한 60조 정도 펑크가 난다 그러는데, 지금 계속 안 거칠 겁니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세금이 안 거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쥐어 짜는 거지. 그럼 이제 서민들 어차피 이제 뺏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세수 부족에 2년 전만 해도 35조인가 그 초과해갖고 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복지비에다 쓰느냐. 그때 당시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코로나 여기다가 예산을 쓴다 뭐 이래.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래서 이 규제책이 이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 세수가 그만큼 또 안 거쳐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2월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재작년에. 지금 세수가 60조가 빵꾸가 났대잖아. 우리나라 총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약 한 650조 정도 돼요. 세금 걷어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국채 발행해서 하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한국은. 그런다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는 더 안 좋아하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내가 막 손가락질 할 정도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지금 현 정부에 있는 사람들, 좀 많이 이상한 사람, 또라이 같아.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년 4월 총선이 있어?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얘네들은 이제 표 얻으려고 또 이제 똥꼬까지 다 빨아줄 거야. 국민들. 어? 이제 뭐 해주고 막 해줄 거야. 왜? 어찌됐건 지금서부터 어마어마한 정책들이 나올 거다. 내 똥꼬를 빨아주려고. 표 하나 얻으려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든 정책이라든지 앞으로 국가에서 발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내년 총선에 맞춰져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이 새끼들 또 똥꼬 빨고 있네. 더러운 새끼들. 이놈들 이렇게 그러지. 또 당선되고 딱 나면 또 입 딱 닦는 거야. 우리가 실거주무 폐기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실거주무를, 이게 세대원 전부 다가 그대로 2년 동안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돼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안 내는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거 폐지 안 될 것 같아요. 저거 폐지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변수가 나타난 거죠. 세수 뻥크. 그래도 세수가 마이너스 될 것 같아. 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경제가.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제가 뭔가가 돌파구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잘 될 것 같다. 이런 것도 없어. 우리 금융위기 때는 중국 때문에 먹고 살았잖아요. 한 10년간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잖아, 중국이. 전 세계에 있는 돈을 중국이 다 빨아들였잖아요. 옛날에 80년대에는 일본이 다 빨아들였고, 지금은 어디가, 이제 또 미국이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했냐? 우리나라는 그냥 그 꼼꼼을 얻어먹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중국이 조금 안 좋잖아요. 이제 올해 하반기서부터는 조금 늦게 이제 출발되니까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안 좋잖아요, 어쨌건. 그래서 지금 실거주무 폐기하고, 서울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거 굉장히 큰 이슈인데, 부동산 규제책에서 그 부분은,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중과세도 계속 갈 것 같다. 아마 이 윤석열 정부 다음 정권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율이 조금 불안정했죠. 여기 환율 1300원을 이제 보는데, 제가 오늘 좀 늦었지만은 9월 지금 4일인가요? 촬영일인데, 여기 지금 1320원. 요즘에 이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한 1250원대가 적정 환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 강달러 때 1420원, 40원까지 갔다가 지금 1320원이잖아요. 좀 떨어졌다가 좀 환율이 지금, 조정을 받는 상황이고, 기준금리가 지금 미국하고 우리하고 지금 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2포인트 정도가 차이 나는데, 금리가 차이가 많이 나면은,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나가는 했는데, 그렇게 크게, 빠져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들어올 때도 있었으니까, 올 초에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래도 환율하고 눈여겨봐야 되고, 또 국가에서 또 이런 거는 방어를 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는 집가가 굉장히 안정됐었죠. 작년 말서부터 중국이 리오프닝 된다 그래갖고 오를 것처럼 팍 그러다가 중국에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요가 많이 없다 이래서 조금 했는데, 지금 유가가 지금 슬금슬금 많이 올라가서 지금 82달러, 4달러, 5달러 이런 거, 85달러, 유가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다시 인플레? 이 인플레가 지금 이제 공급 쪽 면에서 우리 작년도에 이렇게 된 거지, 돈이 많이 풀려서기보다는. 돈은 다 풀렸는데 장롱 속에서 자고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미국 애들로.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료가 되고 나니까 이제 팍 터진 거죠. 소비가.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가 된 거고. 그런 상황인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유가가 지금 많이 오른 거는 좀 걱정이 됩니다. 다시 인플레. 이런 생각. 그래서 제가 항상 부동산 투자가 됐던, 주식 투자가 됐던, 채권 투자가 됐던, 많이 지금 공부를 조금씩 하셔야 된다. 나중에 60 넘어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죠. 할 수가 없죠.
지금 경제활동을 하는,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거를 소비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 공부, 등록금이라 생각하시고, 조금씩, 주식금은 얼마나 좋아. 뭐, 10,000원 비싸야 몇십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한 주 한 주 그냥 한 달에 한 달씩 공부해서 사는 것도 큰 미래를 향한 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투자도 싼 거 사지 말고, 좀 빚이 있더라도 내가 경제활동을 하니까, 좋은 거를 사놓으면, 새 거를 사놓으면,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돈이 되는 거고요. 그 자세한 거는 뭐 종목 그 지역별 뭐 부동산별 다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이쪽 수도권에서는 신도시 아파트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아파트를 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불안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드머니를 갖고 내가 그 영역 내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당당해지죠. 왜? 부동산은 오르고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가면 갈수록. 폭락을 한다? 이제 전쟁을 하게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 그거는 나만 폭락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폭락하는 거지. 해보지도 않고 폭락을 맞이하는 거하고 해보고 폭락하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노년이 당당해집니다.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당당해지는 거죠. 어디 가서 밥 한 끼 낼 수 있을 정도 되면 그나마 좀 성공한 노년 아닌가요? 얻어먹는 것보다는 낫지. 매달 국가에서 해주는 거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돈 갖고 살면 더 당당하잖아요. 준비를 해서 1부를 마치겠습니다.